네,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올해 확보한 백신 물량은 모두 9,900만 명분으로 늘었는데요. 예,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유행 현실화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현재 코로나19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정부가 화이자의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9,900만 명분으로 늘어난 건데, 이 정도 이제 분량이면 이게 이제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어떤 목표에 조금 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 인구를 5천만이라고 생각하다면 뭐 거의 2배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3,600만 명 정도 맞추면 70%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9월까지 맞추면 되니까 충분한데 예.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도입 시기가 비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예. 과연 언제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아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9월 말까지 1억 회분 5천만 명분은 분명히 들어온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 수용성이에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 맞을 것이냐.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또는 얀센 백신이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이 혈전증의 논란 때문에 굉장히 드문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생겨서 안 맞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공 승무원이라든지 이분들의 경우에서는 50%까지 내려간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파이자 백신이 이렇게 2천만 명분이 더 들어온다면은 사실은 9월 달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젊은 층에 있어서는 좀 늦춰서도 그 시기에 들어오는 대로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모더나나 또는 노바백스 혹은 지금 이 파이자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들어오는 시기가 맞다 그러면은 충분히 맞출 분량이 되어서 50세 미만인 경우 특히 여성분들 경우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늦게 맞더라도 이런 좀 선택권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물량이 되는 대로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 아닌 백신을 맞추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 어떤 한 기자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걸 바꿀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젊은 분들이 많이 안 맞으면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맞으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것은 막기는 어렵거든요. 노인층들은 사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리 맞는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젊은 층들이 꼭 맞아줘야만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18세 이하도 중요하고 일단 18세 이하 맞추는 것도 파이자밖에 안 되거든요. 또 한 가지 3차 부스터 인젝션을 접종을 할 때도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같은 아데노바이러스를 2번 맞추고 세 번째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부스터 인젝션을 모더나나 다른 형태로 파이자나 이런 mRNA 백신을 맞춰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고령층들에 있어서는 전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노바백스 같은 것들을 맞추고 젊은 층은 mRNA 백신을 주로 맞추는 것이 수용성이 많이 늘어나고 결국은 70%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16세부터 맞춘다 할지라도 16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름이 지나면서는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와서는 이 접종 계획의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될 시기가 아닌가. 특히 뭐 지금 이런 좋은 소식도 들렸으니까 파이자 백신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 시기 조절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백신 추가 확보로 이제 물량은 문제가 없으나 역시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짚어주셨고 현재 우리나라 백신 이제 접종 현황을 좀 보면 지금 약 4%, 전 국민의 4%가 지금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혈전증 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해 주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이 얀센 이 혈전증의 문제 때문에 백신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또 그래서 파이자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노령층에서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신속하고 또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방역 당국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어떤 부작용 사례가 나왔을 때 너무 발표가 늦고 또 확실하지 않은 발표를 자꾸 함으로 해서 신뢰성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가 생겼을 때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예. 포괄적으로 특히 중증으로 갔을 때는 그 인과관계에 좀 상관없이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 또 사망 케이스인 경우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사망 원인이 이 백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도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맞고 효과가 높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넓게 퍼지게 되면 신뢰성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환경들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게 또 정치색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공화당,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의 안 맞거든요. 예. 거의 25%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맞겠다는 연령층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좀 보수 경향이면서 고령층들은 안 맞으시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맞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다. 특히 노인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나 손주들을 만나는 것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또 노인층 같이 교류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자기 차례가 왔을 때는 맞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뭐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 질병관리청에서 밝힌 내용을 짚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임신부도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권고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글쎄 이 연구 결과로 보면 임산부 역시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뭐 완전히 안전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는 아니고요. 맞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크다 하는 정도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임상에서도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임신부를 굳이 골라서 대상에다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네네. 이 예방접종에 참여한 후에 임신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결국은 임신이랑 접종과의 관계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예.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주에 따라서는 이 권고를 하고 실제 접종도 했었어요. 예. 근데 이 대규모의 결과들을 보면은 임신부가 맞아서 큰 문제가 없다. 또 태아한테까지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임신부를 권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실제로 임신부가 맞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훨씬 더 이득이 큰 것이 임신부가 감염되었을 때는 피해가 너무나 크거든요. 또 약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신부인 경우에서 오히려 맞는 것이 이런 권고들에 의해서 권장될 수도 있고요. 또 굳이 몸 맞기 싫다고 하시면은 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맞아야 됩니다. 100%. 즉 남편이라든지 아이들은 지금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든지 자주 접촉하시는 분들이 100% 맞아서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작용보다는 맞았을 때 이익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서 또 그동안 혈전증 논란이 있었던 얀센도 사용이 중지가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재개하라 이런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같은 이유에서 위험성보다는 이득이 큰 그 배경 때문에 이런 권고를 내린 거겠죠. 그렇죠. 저는 뭐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젊은 층에 있어서도 훨씬 더 이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800만 명 정도가 얀센 접종을 받았는데 15명이 이 혈전증이고 그럼 한 50만 명에 한 명 정도인데 이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몇 명이 사망을 했고요. 예. 치사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15명 중에 한 3명이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이 혈전증이 결국은 전체 이 여러 가지 그 수용성 같은 것들을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20대, 30대가 그럼 과연 여기에 더 위험하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50대 이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는 해명을 할 수가 없지만 그 기전까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성은 떨어지는데 미국인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얀센 접종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면 얀센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모더나나 파이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선택권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20대, 30대 젊은 연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꺼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스트라제네카는 얀센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얀센의 장점은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우리가 보통 독감 백신처럼 2도에서 80도씨 정도의 유통 접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백신이고 효과도 좋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다 좋은 백신인데 이게 지금
뭐 거의 100만 명, 50만 명에 한 명 나오는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한 명 환자 나왔던 경우도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고 지금 우리가 200만 명 정도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과대하게 지금 이 부작용이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내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785명 발생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800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2월, 3월만 해도 3,400명대 한 2달 넘어 있었는데 지금 4월인데 한 달 사이에 한 6,700명으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네. 빨라 보이지만 사실 작년 12월에 이 증가세를 보면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완만하게 증가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 서울 수도권이 67%고 부산, 울산, 경남이 19.2%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86.2%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서울 수도권하고 부울 경에서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이 이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들이 30%나 지금 되고 있어서 예. 이 방역의 통제가 잘 듣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당분간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이 부울경 수도권의 경우 이 변이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우리는 지금 1,000명 정도로 보고는 되고 있지만 이건 아마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는데요. 예. 작년 그 3차 유행과 좀 다른 점은 오늘 위중증 환자가 9명 늘어나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망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많이 들 때 사망이 많아지면은 위중증 환자도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지금 적게 나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망률도 상당히 낮아져서 지금 치사율이 점점 떨어져서 1.53%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는 많이 나오지만 피해는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의료 체제가 잘 버티고는 있다.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여유는 있다는 것인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300명, 뭐 2,000명이 돼도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이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 더블링이 되는 상황, 작년 연말 같은 상황이 나오면은 그다음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위중증이라든지 뭐 사망이 급격히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좀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막아야 되는 강력한 방역 통제가 필요할 때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는 있지만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면서 이제 선제적인 대응,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지금이라도 격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연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지요? 2.5단계로 올리려면 뭐 벌써 좀 선제적으로 올렸어야죠. 뭐 벌써 2, 3월에 2.5단계로 올라가는 시기 이전에 했다면 모르는데 지금은 그 올린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해는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서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열심히 하면서 이게 마지막 터널이라고 생각하고 또 방역 당국 또는 우리 지자체들은 이 수칙을 잘 지키게끔 관리를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급격한 증가가 보일 때는 선제적으로 3단계를 뭐 다만 1, 2주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은 분명히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보면 한 달 만에 5,000명씩 올라가는 상황이 변이주들이 확산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가 보일 때에는 지금 2.5단계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좀 더 강력한 선제적인 방역 통제가 필요할 때에는 꼭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게 항상 한 박자씩 늦어졌거든요. 예. 완화하는 것은 또 너무 한 박자씩 빨랐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아직은 위험하지 않지만 이것이 1,300명, 뭐 2,000명 올라가면서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되면은 정확하게 선제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긴급 조치 상황으로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경북의 12개 군 지역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뭐 우려와 또 뭐 기대의 목소리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모순되죠.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뭐 1,000명, 2,000명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경북 지역에서는 이걸 완화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새로운 그렇죠. 거리두기 단계에 개정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200명 수준으로 내려가지를 못해서 못했던 것이죠. 이게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인데 사실 이 4단계로 개정하는 것에 1단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통제가 없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부 풀어놓으면 너무나 급격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예. 8인 이상, 즉 9인 이상, 8인까지는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하고 일주일 정도 해보면서 좀 연장하겠다. 이 방향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경북 지역은 작년 2월, 3월경에 신천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고 그 이후로는 방역 수칙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게다가 경북 지역은 인구 밀도도 또 상당히 낮아요. 예. 지금 발생률도 낮고요. 경남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시도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1년 지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 즉 피해가 적다면은 환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걸 하지 않는 이 방향성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봐야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이걸 다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시범 사업으로 좀 여러 가지로 역설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좀 더 잘 할 수 있느냐, 즉 선순환을 시킬 수 있냐 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해야 할 시기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제주도 상황 좀 살짝 살펴보면 지금 4월 들어서 제주 지역 확진자의 70%가 타 지역 입도객 혹은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면서 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도를 찾게 되면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엄격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엄격한 대책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 입도하는 숫자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19년 상황으로 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다 보면은 입도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됩니다. 무증상이고 열도 안 나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이 많이 늘어나면은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지만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죠. 가시는 분들이 증상이 있을 때는 안 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요. 또 가서 관광을 하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아주 잘 지키고 식당 같은 데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같은 것도 잘 지키시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다 잘한다면 사실 감염이 되었었다 할지라도 바로 진단 검사 받아서 격리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예. 그게 사실은 놀러 간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잘 지켜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앞으로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이 방역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예, 예. 방역 당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지금은 예. 집단 발생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접촉하는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700~800명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한다고 해서 될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제주도의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들 전반적인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